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메모의 마법입니다. 지은이는 마에다 유지이고 옮기니는 김윤경님입니다. 펴낸 곳은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마에다 유지는 1987년 도쿄에서 태어나 2010년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스위스 글로벌 금융 그룹인 UBS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뉴욕으로 건너가 미국, 캐나다에서 수천억에서 수조엔 규모를 관리하는 증권사 법인영업부에서 거래액이 큰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2013년 일본의 IT 기업인 DNA로 자리를 옮겨 네이버 VLIV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쇼룸을 런칭하고 2년 뒤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쇼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기업가 중 하나입니다. 자전적 성공 스토리를 담은 첫 저서 인생의 승산은 일본 아마존 종합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조적이고 싶다면 뇌를 비워라. 주변의 지적을 받고서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나는 매일 메모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을 쓴다. 사람들이 보통은 일주일, 아니 한 달 이상 써야 하는 분량을 하루 만에 거침없이 써내려갈 때도 있다.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메모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내가 메모에 집착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잔혹할 정도로 한정돼 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본질적인 활동에 할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란 창조적인 것,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즉 복제가 아닌 창조적이면서도 새로운 지적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이자 나만이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다. 이처럼 가치 있는 본질적 사고의 1초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메모를 한다. 물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시간을 의식하고 행동하다 보면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인공지능의 진화나 각종 업무의 효율화로 인간의 역할이 점차 변화하면서 미래에는 창의력이나 독창성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일에 사고력을 허비할 겨를은 없다. 그래서 나는 메모야말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메모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평가될 만한 가치 있는 도구이자 몸에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 활용 능력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본질적인 일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과거의 어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누가 몇 명 참석했으며 회의를 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였는지 같은 정보는 결코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주어지는 사실 정보를 기반으로 무엇을 말할지, 나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보는 과정이 바로 창조적인 사고다. 결국 과거의 사실을 기억해내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느라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메모나 노트는 기억을 저장하는 제2의 두뇌다. 말하자면 외장형 하드디스크처럼 필요한 정보를 나중에 검색할 수 있도록 입력해두는 도구인 셈이다. 물론 당연하게도 제1의 뇌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간의 두뇌다. 그렇다면 제2의 두뇌인 외장 하드디스크의 기억을 맡기고 그만큼 절약되는 뇌의 용량을 창의력이 필요한 일에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2의 뇌에 축적한 사실은 두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씨앗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뭔가 깨달은 점이 있을 때 곧바로 메모를 해두는 행동은 창의력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메모,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이제까지는 메모가 지닌 효용에 대해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메모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메모는 곧 자세라는 생각에 대해서다. 나는 결코 이 책을 통해 메모의 노하우를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책에서 설명하는 메모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언어와 능력이나 설명 능력이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방법 이상으로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메모의 자세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싶다. 여러분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매일 온갖 정보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주변의 여러 정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와 같이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과 창조를 향한 열정은 메모광으로서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할 자세다. 여러분이 이 책을 펼친 이상 메모의 형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갖췄으면 하고 바라는 요소이기도 하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가 실제로 활용하는 3단계 메모법을 함께 살펴보자. 우선은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따라하는 식으로 메모를 시작해보기 바란다. 나는 원칙적으로 메모를 할 때 노트의 좌우 양면을 모두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쓸 공간이 좁으면 사고의 폭도 좁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다. 둘째, 왼쪽 페이지에는 좌뇌 역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우뇌 역할에 해당하는 발상을 적는 식으로 뇌의 구조에 맞춰 메모할 공간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메모하면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다. 셋째, 양면 메모 방법은 일부러 오른쪽을 비워두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노트를 살펴보다가 비어있는 페이지가 신경 쓰이는 것은 바람직한 징조다. 인간의 뇌는 빈칸을 보면 채우고 싶은 강력한 잠재의식이 발동한다. 이처럼 비워두고 채우게 하면 일종의 자세 교정 벨트처럼 우뇌 쪽 사고를 조금씩 활성화할 수 있다. 우선 왼쪽에는 가로줄과 세로줄을 하나씩 긋고 오른쪽에는 되도록 곱게 세로줄 하나만을 그린다. 자나 책받침을 대고 깔끔하게 선을 그리는 편이 좋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 메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칠 수 있으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나는 그냥 자 없이 최대한 집중해서 똑바로 선을 그리는 편이다. 사실 나는 메모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선을 그리는 작업은 정말로 귀찮아했다. 이런 비효율성을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경제 전문 소셜 미디어인 뉴스픽스의 제안으로 3개의 줄이 들어간 오리지널 노트를 함께 만들게 되었다. 이 노트는 강연 참석자를 위해 한정판으로 제작했으며 현재는 몰스킨과 만든 노트가 출시, 판매되고 있다. 옮기니. 내가 어떤 노트를 쓰는지 궁금했던 사람은 한번 찾아봐도 좋을 듯하다. 선을 다 그렸다면 이제 실제 활용법을 알아보자. 먼저 왼쪽 페이지에는 사실, 즉 어딘가에서 보고 들은 객관적인 내용을 적는다. 만일 회의를 하는 중이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간추려서 메모하거나 업무 이외의 경우에도 뭔가 마음을 울린 경험이 있으면 그 자체가 사실이므로 여기에 적는다. 소소한 팁을 제공하자면 키워드가 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주위에 관련 있는 단어를 써나가는 방법도 있다. 중심이 되는 키워드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생각난 점을 적어보는 식인데 이렇게 하면 단순히 아래로 써내려갈 때보다 발상이 자유롭게 뻗어나가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메모를 다시 떠올릴 때도 문장이 아닌 하나의 그림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기억에 좀 더 오래 남는다. 이는 마인드맵 개념을 간단히 응용한 것으로서 한번 시도해보기 바란다. 만일 구조화와 언어화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싶다면 왼쪽 페이지의 5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세로선을 그어 표제어를 써넣는 칸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하면 사실 공간에 메모한 내용들을 비슷한 개념끼리 묶을 수 있고 결국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핵심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거나 수사법을 동원해 기억하기 쉽도록 표제어를 붙일 수 있다. 메모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서두를 필요 없이 나중에 메모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런 작업을 해도 된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점점 사실을 메모하는 동시에 표제어를 적을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구조화 능력과 언어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다. 다음으로 오른쪽 페이지의 활용법을 살펴보자. 노트를 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오른쪽 페이지 역시 왼쪽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방식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오른쪽 페이지를 비워두는 것이 처음에는 어쩐지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아깝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오른쪽 공간을 비워두도록 하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엇을 메모하면 좋을까? 사실 이 공간이야말로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지적 생산을 위한 메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창의성이 최고로 발휘되는 영역이다. 이는 좌뇌가 사실 정보를 우뇌가 창조적인 영역을 담당한다는 것에 차간의 노트의 공간을 구분한 것이다. 즉 뇌의 구조와 똑같이 배치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쉽도록 고안했다.
이 방식이 아주 싫지 않다면 노트의 양면을 활용해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사실로부터 발전시킨 보다 깊이 있는 지적 창조로 이어질 만한 내용을 적으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른쪽 페이지는 다시 공간을 반으로 나눠 활용한다. 우선 왼쪽에는 일반화한 내용을 메모한다. 아까 왼쪽 페이지에 적은 사실을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작업이다. 일반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지금은 메모를 쓰는 형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방법은 간단하다. 왼쪽 페이지에 메모한 내용 가운데 일반화할 만한 요소를 발견하면 오른쪽 페이지로 화살표를 끌어와 그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나 문장을 적는다. 물론 메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일반화한 내용을 적용해서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오른쪽 페이지의 오른편 공간에 전용할 내용을 적는다. 이때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영감을 얻었고 그것을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식으로 실제로 행동이 이루어지게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사실 메모를 할 때는 마지막 전형의 단계까지 도달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단순히 메모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깨달은 점은 반드시 일반적인 문장으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멈추면 그 메모는 단순한 평론이 돼버릴 때가 있다.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점을 행동으로 확실히 실천해야만 나의 매일이, 나아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진정 인생이 바뀌길 원한다면 노트의 오른쪽 공간을 잊지 말고 가능한 한 의식적으로 채워나가자. 1000개의 메모가 알려주는 나의 길. 자기분석 노트를 쓰는 방법과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방식은 매년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나 역시 이런저런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분석을 지속하고 있다. 사실 어떤 형식보다는 자기분석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나 원동력이 더욱 중요하다. 확고하면서도 끊임없는 에너지로 나를 알아가고 나의 의식을 언어화하는 논제와 지속적으로 마주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질문에 하나라도 더 많이 답해보는 것이다. 좀 더 멀리 보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 분석은 이미 많은 이들이 고민하며 몰두하고 있는 화제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 해야 하는 질문도 벌써 누군가가 생각해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그런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질문에 꾸준한 열정으로 답해나가는 지름길을 걸으면 된다. 이 책의 끝부분에는 모든 문항의 답을 고민하다 보면 나 자신을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내 삶을 바꾸는 100일의 메모라는 부록으로 실었다. 나 역시 대학생 때 답을 구했던 질문들로 이에 대한 답만 글로 적어도 노트 수십 권 분량은 나오리라 생각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질 좋은 질문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서 전부 답해보겠다는 의지로 자기 분석과 관련된 질문에 빠짐없이 답해보자. 만일 부록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끝낸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옮겨가라. 직접 만든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견의 시점으로 자신을 응시하게 되고 모든 각도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소한 의식까지도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처럼 자기분석 질문은 계속해서 나를 깊이 알아나가는 수단이다. 자기분석이란 싸움은 결코 끝이 나지 않는다. 다만 이건 내 안에서 변치 않을 가치관이다라고 온몸을 통하는 듯한 인생의 중심축을 발견하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중심축을 바탕으로 계속 질문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좋다. 그렇게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축이자 자신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발견할 때까지 질문에 답해보자. 빠르면 100번째 문항쯤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다. 지금부터 나 자신에게 다가가는 결정적인 질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답을 고민해보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10년 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고 하자. 기업가라면 상상해서 시가총액 1조엔 기업의 사장이 된다라고 노트에 적을지도 모른다. 다만 1조엔 기업을 경영한다는 답변은 덜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심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년 후를 상상하는 자신을 더 멀리 떨어져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1조엔 기업의 경영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나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1조엔 기업의 주식 10%를 보유해서 자산 1000억엔을 만들고 싶다 또는 1조엔 기업을 경영해서 영향력 있는 경영자로 거론되고 싶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자금 조달 규모를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서 사회에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계획이 떠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일반화 칸에 써내려간다. 어떤 자기분석 질문이든 이런 일반화 작업은 필수다. 각각의 항목 속에서 일반화된 정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전혀 상관없다.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한 사실을 일반화하는 자체가 자기 분석을 하는 큰 줄기이기 때문이다. 본질은 뭘까? 다른 답과 공통되는 점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을 던지면서 점점 일반화의 단계를 높여가야 한다. 일반화의 단계를 높인 후에는 자, 이제 뭘 하면 되지? 하고 자신의 현실에 맞춰서 가치관을 구체적인 형태나 행동으로 변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메모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자기 분석에서도 일반화를 한 후에는 반드시 전용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이런 사고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울 만큼 행동하기가 수월해진다. 전용은 정말이지 중요한 요소다. 인생을 걸고 어떤 분야에서 커다란 도전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깨달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화까지 진행했어도 전용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서 행동으로 구현하지 못한 채 그저 꿈으로만 남아있는 소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꿈을 이루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꿈을 그냥 꿈으로만 남겨두는 것은 정말로 아까운 일이다. 전용의 단계에서는 5분 뒤에 해야 할 일이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커다란 도전을 하고자 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도록 하자. 상장하려면 어느 증권회사가 좋을까? 우선 존경에 맞지 않는 상장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봐야겠다. 특히 최근에 상장한 A사와 B사의 경영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회사를 1조엔 규모로 성장시키고 싶은 경영자라면 이런 식의 구체적인 행동을 전용을 통해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을 잘게 나누어라. 자신에게 중요한 정도에 따라 꿈의 우선순위를 매겼다면 이제부터는 S등급으로 정의한 꿈을 확실히 이루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을 세분화하는 작업에 돌입해보자.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잘게 나눈 다음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본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세부적인 과제들을 스케줄로 만들어 행동으로 옮기면 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한 발씩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작업을 거치다 보면 꿈은 더 이상 애매한 개념이 아니며 회피할 길도 없어진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 나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주지 않게 된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다니? 라고 한탄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낳는다. 만일 이런 작업이 애초에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당연한 현상이니 개의치 않아도 된다. 지금껏 설명해온 방식은 먼저 목표를 설정한 후에 거꾸로 달성 방법을 고민해가는 톱다운 유형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반대로 목표점을 먼저 정해버리면 어쩐지 재미가 없고 약간 구속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답답한 사람은 당장의 즐거운 일에 몸을 던져 몰두하고 열광하며 성과를 내는 보텀업 유형 행동 방식이 적합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신의 성향을 알아가는 일 또한 매우 유용한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루고 싶은 꿈을 일단 리스트로 정리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꿈을 향한 과제를 잘게 나누는 과정에서 나와 비슷한 꿈을 이룬 사람이 있는지 비슷한 수준에서 이미 실적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 이 방법은 굉장한 도움이 되니 꼭 한번 시도해보자. 목표로 삼은 인물이 성공할 때까지 한 일들을 전부 나열해보고 그 중에서 내게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모방해보자. 이쯤에서 꿈을 리스트로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려올 법하다. 그러나 꿈을 발견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것저것 노력하고 고민해봤는데도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경우는 아직 하고 싶다고 생각될 만한 어떤 대상을 만나지 못한 것뿐이니 하나라도 더 많은 경험과 사건을 접하고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된다. 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내게 S등급에 해당하는 꿈은 뭘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또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느끼는 만큼 이미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만일 S등급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다음번에는 꼭 S등급을 매길 만한 꿈을 찾는 방향으로 두뇌가 움직인다. 따라서 인식 자체를 하지 못했을 때보다 S등급의 꿈을 발견할 확률이 현격히 높아진다. 만일 S등급을 매기고 싶은 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병합하기, 즉 꿈을 합치는 것이다. 둘 이상의 꿈을 하나로 어우르는 일이 가능할지 검토해보는 것이다. 별도의 꿈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하나의 스토리라인에 올라있는 꿈들이 있다. 예를 들어 1억엔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싶다는 꿈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 지원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하자. 언뜻 보면 별도의 꿈인 것 같지만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세우고 수익을 확실히 내면서 회사 경영이라는 틀 안에서 자산을 쌓아가면 된다. 이처럼 신중히 고민해보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꿈이 상당히 많다. 가능한 한 S등급 꿈을 많이 실현할수록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병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탐색해야 한다. 둘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아무리 봐도 꿈을 병합하기 힘들 때는 그중 한 가지 꿈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못 속에서 금도끼, 은도끼를 들고 나타난 산신령이 둘 중 하나만 주겠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혹은 벼랑에서 떨어질 듯한 꿈 A와 꿈 B를 양손으로 하나씩 잡고 있는데 어느 한쪽을 떨어뜨려야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구할 것인가? 결국 한 가지만 실현 가능하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메모의 핵심은 노하우가 아닌 자세. 지금까지 메모의 가치와 구체적인 메모법, 일반화와 자기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분석으로 깨달은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메모를 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그냥 단순하게 어쨌든 써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메모는 노하우가 아니라 자세라고 책의 앞부분에서도 강조했다. 일단 좋아하는 수첩이나 노트펜을 준비해보자. 그런 다음 열심히 메모를 해나가면 된다. 승패는 메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뉜다. 메모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얼마만큼 진지하게 마주 보느냐 하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는 문제다. 언젠가 호리의 타카오미 대표가 스마트폰의 메모 애플리케이션에 적어둔 메모를 보여준 적이 있다. 거기에는 놀라울 만큼 방대한 양의 사업 아이디어가 항목별로 적혀 있었다. 메모의 규칙 따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AXP의 형태로 확장시킨 사업 아이디어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사업 아이디어라는 게 그렇게 자주 떠오르지 않아서 라며 자신 없어 하는 사업가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무리하게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호리의 대표의 메모를 살펴보면 그 중에 눈물이 주룩주룩 -3키라는 메모가 있다. 아마 노래방에서 한창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이 주룩주룩이란 노래를 가장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키를 적어둔 듯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런 메모부터 시작해도 좋다. 소소한 일을 기억할 두뇌 공간이 있으면 좀 더 의미 있는 뭔가를 익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에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두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자세부터 갖추도록 하자. 미래에 어떤 정보가 아이디어로 연결될지는 현재로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씨앗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입력해두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메모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자세가 결국 가치 있는 정보의 입력이나 일반화, 나아가 전용으로 이어진다. 메모는 노력이 아니라 습관이다.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메모를 할 수 있을까? 메모는 금세 결과로 이어지는 도구는 아닐지 모른다. 장래에는 확실히 커다란 재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렇다 보니 사람에 따라 메모의 실증을 느끼고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극히 평범한 나는 어떻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메모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메모가 어느새 노력이 아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경을 외며 기도하는 스님이나 매일 몇 시간씩 배트를 휘두르는 야구 선수를 보면 굉장한 노력과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 이미 습관이 되었다면 오히려 하지 않지 않았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 따라서 노력에서 습관으로 전환하려는 마음이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번 습관으로 굳어지면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양치질하기는 과연 압도적인 노력의 산물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손이 쓱 움직이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이를 닦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내게 메모란 양치질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이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메모를 한다. 왜 저 간판은 빨간 바탕에 흰 글자일까? 이 광고는 어째서 이런 표현을 고른 거지? 많은 사람이 개의치 않을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속 메모한다.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스마트폰의 한 메모만 스크롤을 몇 번을 내려도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양이 쌓인다. 메모의 양만 본 사람은 나를 보고 굉장히 노력하시네요 라고 말하지만 나는 일부러 노력하는 게 아니다. 다만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사고 과정을 거쳐서 메모가 되어 있다. 이처럼 습관의 경지에 다다르면 실로 강력한 힘이 발휘된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